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다스의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하청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에게 부탁해 관리하던 120억 원은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2008년 2월께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당시 BBK 특검팀에서 120억 원을 조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면서 돈을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 씨가 자필로 썼다는 확인서에는 해당 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됐고 조 씨 역시 회사를 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이 문건은 BBK 특검 수사가 끝나고 석 달 뒤인 2008년 5월 조 씨가 조력자 이 씨에게 써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가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된 120억 원 중 자신의 돈이 섞여 있어 돌려달라고 하자 조 씨가 직접 작성해서 줬다는 겁니다. 확인서의 첫 문장은 2002년 말경부터 자금을 조성해 이 씨에게 관리를 부탁했다고 시작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표현 대신 자금 조성이라고 표현한 대목으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가 의심됩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관리자금이란 표현도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건엔 조력자 이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해 회장님과 감사님에게 보고가 됐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꼭 지급하겠다고 이상은 회장이 직접 전화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스의 대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상은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를 대리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스 세무조사는 역외찰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여 곳에 이르는 다스의 해외법인, 그중에도 중국 법인과 국내 본사 간의 자금 이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상한 자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부풀리기나 은닉을 통한 별도 자금 조성이 없었는지가 초점입니다. 특히 다스의 중국 법인 9곳 가운데 4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시형 씨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알짜로 꼽히는 해외 법인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또 2008년 2월 미국 법인에서 다스 본사에 입금된 걸로 회계 처리된 120억 원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초 개인 17명의 43개 계좌로 분산돼 운용되던 이 자금은 다스 본사가 미국 법인에서 외상값을 받는 방식으로 기재돼 의문을 남겼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스가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지난달 세무당국에 제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다스의 전 최대 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유산 상속 과정이 김 씨 가족에 비합리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됐고 이것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오늘 관련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자신은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안과 밖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측근이었던 정도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과거 다스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주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스를 내가 이렇게 몰래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양해해서 공개적으로 만든 거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감옥에 갔던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방산비리 물증이 있다며 중대 폭로를 예고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로 다스를 덮친 상태. 사정기관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유일한 우군이라 할 자유한국당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MB의 다스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MB가 대처해야 될 문제고.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정두원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외환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이 꺼내들 대응 카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곳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은 앞에다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공식 싱크탱크 뭐 이런 거. 본인도 딴 데 나가서 보니까 싱크탱크라고 쓰시더만. 싱크탱크라고 막 하길래. 본인이 저번에 허브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원장님 하시는 방송 있잖아요. 민주공대. 네네. 그 채널은 뭐 유튜브 민주정편에서 유튜브하고 팟빵. 예. 최근에 어디까지 보셨어요? 이번 마지막에 최재성 편. 최재성 봤고 그 전에 이재명 시장 편도 봤고. 이목상 네. 것도 괜찮아요. 거의 다 지금 낮에 보고 있는데 예. 그거 생방송 아니죠? 방송 되게 잘하시대요. 방송 이제 MC 바꿔요. 그래서 원장님이 MC를 하시고 제가 패널로 나갈게요. 아, 좋습니다. 아니 생방송도 할까 하는데 다음번에 지금 아직 방송 안 하는 걸로 이인영 의원 했고요. 개헌 그것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이해찬 총리 하시기로 했어요. 네. 어쨌든 민주공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실제로 재밌어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편집 많이 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저기다 자막 같은 거 넣은 거 한 거죠. 뭐. 옷도 멋있게 입고 나오시고 화장도 하고. 옷 지금 괜찮아요. 저 지금도. 이거 방송이 안 되니까 저도 괜찮아요 지금. 저도 출연하고 왔어요. 우리도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어떠신가요? 진짜? 좋아요 저는. 네. 화장은 안 했는데요. 네. 그 저기 시커멓게 나온다고 비비크림 조금 바른 거. 그게 화장한 거죠 뭐. 네. 여자들 꼭 그러더라. 나 화장 안 했어. 비비크림 정도 발랐지. 비비크림이 화장이죠 뭐. 저 여자 아닌데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방송이네요. 다시 인사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달 반 후에 또 하실 거고. 아, 설 지나서? 예. 아, 우리가, 그렇네요. 방송 자체를 한 것은 새해 지나서 하는 것은 새해 첫 방송이군요. 지난번에 새해. 30날을 했죠. 12월 30날. 근데, 그게. 12월 31일 날 업로드 1일날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아까 생방송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5월 12일 공개방송합니다. 그날.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충정로 벙커원에서 새해가 날아든다 패널 전체가 나오는 공개방송 그날이 날짜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김현 대변인님, 김민석 원장님, 최민희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도 다 나오셔야 되고 안 나오시면 이제 그날 다음 날부터 이제 의자를 뺄 수도 있어요. 그날은 뭐 그럼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서서 하는 우리 말이. 김현 대변인께서 그럼 그때는 늘 평소 입던 그런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나오시나요? 드레스 안 입으시잖아요. 드레스 안 입어요. 네. 어쨌든 그 공개방송 제가 안내를 좀 드렸고요. 민주공대 방송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방송하신다니까 보죠. 저는 대변인님 연합뉴스 같은 데 나가셔서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 보거든요. 보는 이유가 우리 패널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우리 새끼들 나가서 잘하고 있나. 어이구.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오빠. 말하자면 그래서 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보면은 이렇게 팟캐스트나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전투력 쌓고 사실 이거 대변인 특히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변인 하시면서 뭐 종편 나가고 보도 채널 나가고 팟캐스트 나와서 하는 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언론상에서 종편 같은 데서 보도 채널에서 추미애 대표 일정 거의 말 안 해주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위 대변인 정치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워낙 제약돼 있었던 그때는 대변인이 그냥 한마디 하면 다른 의원이나 이런 당의 구성원들은 얘기 없이 대변인 얘기만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이크만 갖다 대면 방송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이 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채널이 많기 때문에 다 나가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어렵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제가 원래 부탁 안 드렸는데 민주공대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실제로 공부하는 대담이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저희가 취지가 예를 들어 이목상 화백 같은 분을 모셨다 가령 이것도 끝난 뒤에 이러셔서 늘 나에게 보통 인터뷰를 하면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닌 질문을 물어서 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술과 또는 문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뭔가 예를 들어 그런 걸 끌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가 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재명 시장 인터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워낙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사실 많은 과인데
대등하게 토론하는 거 보니까 자,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건 새해에는 정말 항상 좋은 일만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말 좋은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나쁜 일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산뜻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이 안 나오시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1월 1일부터.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호전되는 느낌이고 이 스토리는 우리 방송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중간 생략하고요. 트럼프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100% 지지한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알아서 하세요. 트럼프 발 인이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의 반응까지 나왔어요. 그 전에 언론들이 트럼프가 심기가 불편하네 만에 이런 식으로 이간질도 해댔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트럼프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는 거고요. 100%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미동맹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이제 말끔히 씻은 거고. 그리고 그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중단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에서도 동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화답한 거죠. 트럼프가 직접 화답한 거니만큼 어쨌든 이번 2018년도 무술년은 정말 국민들 말 그대로 술술 풀리는 해가 아닌가. 시작의 조짐이 매우 좋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9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25개월 만에 이제 개최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제 김민석 원장님이 탈북하신 분들 초청해서 탈북 이주민들이 바라본 대북 정책과 이주민 정책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고 바다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큰 틀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상하고 기대하기를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다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이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시기에 뭔가 평화에 저해가 되는 어떤 막 가는 발언이라든가 행동을 안 하는 이런 쪽으로 가주는 그런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예상해요. 그러나 그걸 저는 100%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일이 이렇게 정점으로 달하기 전에 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만약 잘못 관리하면 확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남겨두는 전제하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번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복귀해야 될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 하나는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도 있지만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의 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이게 운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인내하고 그리고 어떤 때 이런 대화의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해서 기다리고 그 때를 맞춰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만사 그렇듯이 특히나 정책이나 전략은 타이밍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대화하자가 대화의 조건이 형성 안 될 때 하면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즉 평창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포석을 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도 평창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뭔가 평화에 저해되는 행동을 말이든 행동이든 하기가 찝찝한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북한도 내놓고 그 문제를 방해하거나 또는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 신년사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 남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을 민족적인 입장에서 봐든 아니면 상당히 정치적인 기본 예의에서 보든 방해하는 건 좀 맞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왜 꼭 이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하는 걸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좀 연기하거나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굳이 꼭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한두 달 안에 군사 훈련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즉 어느 쪽도
엇가는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 집중해서 우리의 인내를 하고 역량을 집중시켰다는데 저는 상당한 전략적 판단, 그 정도 인내할 수도 있고 전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했다라는 전략적 판단과 인내 균형 감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현재 외교 라인이 한편으로는 보수로부터 한편으로는 진보로부터 협공을 받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온 원칙이 현재까지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우리가 꼭 중국의 쌍중단 어떤 정책이나 그런 요구와 같은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는 내용만 놓고 보면 쌍중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포인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꼭 쌍중단 중국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판단에 의해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중국이 요구했던 포인트를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북도 조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묘한 시기와 상황과 조건을 예측해서 이 문제에 때로 운전대라는 게 왼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엑셀을 밟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적 적절하게 저는 균형감을 갖춰온 것이 이런 상황 변화의 가능성을 지금 열고 있다. 그래서 낙관하거나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점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열렸고, 반드시 그 점에 있어서 이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균형 감각을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원포인트가 아니고 계속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매끄럽게 잘 처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남조선에는 좀 삐졌어. 니들하고 이야기 안 해. 트럼프하고 싸울 거야. 요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지금 화답하고 있는 거 보면 새해 벽두부터 구군이 막 용성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가슴이 정말 벅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생각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군사 분계선 그 넘어가던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그렇죠. 그건 뭐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순환 비행장에서 내려서 김정일, 그 당시는 김정일 위원장이요. 그때를 만나서 할 때도 나중에 회고할 때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말 베테랑 프로도 정말 이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를 다양하게 우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했고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또 권 여사님께서 그렇게 넘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감동과 어떤 그 역사적으로 기억나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야 될 지금 사명이 저희한테 있죠. 그러면 지금 9일날 있을 고위급 회담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조평통 위원장이나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나가는 건 아니죠? 저희가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명의로운 게. 예. 예. 예전에는 차관급이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때 선례를 2014년도에서는 차관급이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조평통 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명의로 상호 이제 소통이 됐다는 거는 일단 급을 흔히 이야기하는 도대체 어느 게 급이 맞느냐는 게 남북 간에 항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급을 맞춘 것이고 장관급으로. 네.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그럼 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수석 대표를 누군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조율할 문제인데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측의 장관급들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보니까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규현 1차장, 통일부 뭐 국방부 관계자, 그다음에 북한에는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 그다음에 국방위 통전부 관계자, 이렇게 협의가 됐네요. 그때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2014년 2월 12일 14일 날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가지면서 의견을 모은 것이, 첫 번째가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세 번째,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이제 여기에다가 그 회담을 이어간다고 치면 이제 여기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치를 거냐가 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그렇죠.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 사항이니까. 이번에 대표단의 급 문제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누가 수석 대표로 직접 해서 직접 만나서 악수하는 그 장면을 연출할 것인가, 일단 고위급 회담에서 그것은 저는 직접 장관급들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안 자체가 일반 정무적인 사안이 아니고 전 세계에 내보이는 어떤 올림픽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양쪽이 그런 어떤 이미지도 상당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여담인데 확실히 남북 간의 이질감,
이게 느껴지는 게 시간이 다르더만요. 표준 시간이. 30분. 북한이 30분 지금 늦은 거예요. 이제 9시에 뭐 하자라고 했는데 그쪽은 9시가 아니고 8시 반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 연호 그러니까 해를 계산하는 거 뭐 서기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사실은 다르잖아요. 무슨 우리 일반적으로 서기를 주로 하는데 거기는 경우에 따라서 주체 몇 년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르죠. 남북 간에 이제 이런 화해 모드, 평화 모드가 이렇게 생기면서 정말 희한한 게요. 두 분한테 진짜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미국의 언론인 것처럼 일본의 언론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죠. 일부라도 그게 크게 보수 보이니까. 언론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거고. 글쎄 저는 제가 뭐 오랫동안 공보 파트를 담당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가려서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뭐 보수적이거나 수구적인 입장을 낀 언론사는 늘 그 입장으로 견제하는 거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언론은 아니 예를 들어 1월 1일 날 경향신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를 한 면에 그냥 실어버렸어요. 그 개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일면을 기사 없이 통광고로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개헌을 중요하게 해서 그렇게 편집을 그리고 한 거예요.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보면 독일은 1조 1항이 독일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면이 그걸로 싣고 이면은 각 나라의 그러니까 1조 1항을 이제 쭉 한 20개 나라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올해 가장 큰 하두가 어쨌든 개헌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보도한 그런 매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도 오늘 뭐 조선일보는 사실은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 일면 안 실었는데 또 저희가 즐겨보는 언론에서는 그런 뉴스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지적해야 되지만 좋은 기사는 그걸 많이 보는 편이죠. 일단 이제 지금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거 왜 우리 언론이 그러느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실제로 우리 사회, 우리 지식층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각각 개인에 있어서도 그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어쨌든 그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미국 중심 사고 이런 것이 곳곳에 있는 걸 사실 무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유학을 갔다 오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의 패러다임 같은 것도 그래서 사실은 미국 중심이 많고 그런데 막상 그는 미국을 잘 아느냐 미국 내부 정치를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미국을 알고 그럼 중국을 또 아느냐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아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얘기하지만 진짜 돌아가는 거는 미국과 중국 외에 유럽도 있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이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좀 먼데 그런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훈련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지식층이나 우리 뭐 언론 이쪽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국제 문제나 남북 문제에 대한 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당히 좀 좁은 눈 이런 것이 쌓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스스로 자꾸 이렇게 조금 역지사지와 자기 검열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김정은이 그렇게 발표한 게 신년사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이간질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나 다 목적이나 의도는 갖고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봤거든요. 김정은이 이제 급했네. 계속해서 핵무기 실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목적이 자신들의 인민들과 잘 먹고 잘 살자면 언젠가 터닝포인트가 있을 텐데 평창 올림픽이라는 좋은 소재를 놓칠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내의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막 온갖 문재인 패싱 소리 들어가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막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교란 게 참 직설적으로 홍준표식으로 막 뱉어내 갖고 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김정은의 신년사가 감동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다림에 화답해주는 걸 보면서 아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라고 느꼈다는 부분이 새해에 굉장히 희망찬 느낌이 좋고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것 때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우리는 쭉 올라가더라고요.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1월 말에 북한을 다녀온 유럽 인사들이 추미애 당대표 만나서 신신당부한 것이 신뢰다. 첫 번째도 신뢰, 두 번째도 신뢰, 세 번째도 신뢰다. 그래서 그것을 될 때까지 신뢰를 해야지만 남북관계가 온전하게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한 인사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한다라면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국민을 믿고
국민들은 지도자를 믿고 그 관계로서 쭉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트럼프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축하 또는 뭐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인상적인 거 하나를 읽어드리면 어떤 뭐 교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인데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참여가 없으면 한미연합훈련은 어차피 열리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졌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면허증도 있고 운전대도 잡고 있었는데 출발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 속에 김정은이 이제 거의 올라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결국에는 핵 보유국 지위라는 게 너희들은 핵 보유라는 걸 앞으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냥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 핵 보유국 지위라는 게. 이럴 때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화 유지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2년, 저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조금 변론으로 하고 아까 어떤 교수의 평가에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 참 좋더라고 이게 인민일보 자매지 뭐 글로벌 타임스에서 그랬다는데 아주 핵심 요약을 잘한 것 같아요. 한국 없이는 전쟁이 없고 미국 없이는 협상이 없고 북한 없이는 비핵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풀려면 이게 다 그런 일정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핵심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 방정식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인가? 전 큰 틀에서는 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6.15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 14 남북 정상회담이 이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인데 결국은 그동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의 교훈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점에서 초창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속성을 못 갖잖아요. 이번엔 그럴 리는 뭐 없겠지만 정부가 바뀌어서 정상회담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저희가 참여정부 때 2007년도 10월 달에 하면서 이어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어쨌든 남북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는다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런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관계 개선이 되면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으면서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역할을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특히 당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나 이해찬 총리께서 남북 간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무슨 대화냐라고 막 얘기 나올 때 추 대표의 경우는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소신껏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총리도 이제 노벨 평화상 17주기 기념 행사 때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정인 특보께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신이 갖고 있는 소신을 끊임없이 이제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 기반이자 기초가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라는 바는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를수록 좋죠. 어떻게 네. 보면. 문득 이런 회한이 한번 밀려와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한 번씩 다녀오고 그리고 정권을 뺏기지 않고 개성공단도 더 늘리고 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10년 허비했다는 세월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지금 뭐 그로 인한 상처와 중단되면서 막히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이산가족도 그렇고 사업하다가 졸지에 부인하고 이혼하거나 뭐 암에 걸리거나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 스포츠 이벤트의 중요성은 여기서 관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스포츠 이벤트가 결국에는 핵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참. 그럼요. 아니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것도 핑퐁 외교로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수도권 이야기야 그렇게 첨예하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전쟁으로 표현하면은 함락을 눈앞에 둔 적진 그중에 남쪽 지방 PK 그쪽 이야기를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대승의 결정적인 곳은 PK 중에 최소한 하나를 민주당이 가져오느냐 마느냐. 정말 대승이라고 말을 하려면 PK의 부산 경남을 다 가져오는 것이고 영토 확장이라고 보면요 선거라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역사적 압승이라 그러면
TK까지 다 가져오는 거겠지만 일단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약간 좀 아직은 좀 기대가 난망한 것 같고요. PK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PK 지역의 공천을 전략 공천을 할 생각인가 봐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인물이 일단 없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강기정 의원하고 몇 시간 전 방송에서는 뭐 안상수 현 창원시장과의 갈등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홍준표 자체가 공천 룰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누가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뭐 맞춤형으로 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수도권에 있던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출마하고 싶기 때문에 정확한 공천 룰이 없으면 그쪽에서도 공천하기는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마음대로 사당화 시켜서 전략 공천하겠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나요? 일단 서병수 시장을 갈고 싶어요. 뭐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뭐 적진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래 계속해서 사실상 민주화의 어떤 뿌리 중에 한 지역으로서의 맥을 잇고 있었고 또 우리 이 진영과 당의 지도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던 특히나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누차 부딪혀서 깨지고 그렇게 했던 그랬지만 한 번도 일할 기회를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일할 기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할 기회를 더구나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대를 정말 받게 된다는 거는 승리, 패배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절실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를 몰라서 그렇긴 한데 아마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전략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개냐 두 개냐 어떤 차원의 필요냐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같은 만약에 당헌 당규를 갖고 있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근데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아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중 자기네 말로는 자기네 입장에는 기대하기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TK, PK 정도일 텐데 거기를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그나마 다 될 데도 없는데 될 만한 데를 그러면 홍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거기서 망한다. 그게 2016년도 총선 때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하고 분열되니까 거저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5만 하게 공천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쪼그라지게 된 거인데 말 그대로 홍준표 대표가 그나마 될성 싶은 지역에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2016년도에 보여줬던 행태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거거든요. 되게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불리한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해서 전력을 모으고 유리한 지역은 경선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승리하는 게 그게 기본 ABC인데. 일반적으로. 예, 근데 뭐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뭐. 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지난 총선에서는요, 부산에서는 민주당 7석. 그리고 경남에서는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의석을 포함해가지고 4석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2년 후에 있는 선거에서는 또 얼만큼 더 약진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지역이 무소속이긴 했지만 김두관 전 지사가 한번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지지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산을 보니까요. 부산에는 오고돈 최근에 입당하신 분이고 다음에 이호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국 교수 그리고 이제 김영춘 장관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병수 현 시장이 재도전 한다고 하는데 홍준표는 반드시 서병수는 바꿀 거야. 계속 전략 공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분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근데 언론상에서 보면은 이제 오고돈이나 이호철이나 김영춘 장관이나 조국 수석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일단 조국 수석은 힘들겠죠? 본인이 완벽하게 안 한다고 여러 차례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자꾸 거론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오고돈 전 시장이 지지율은 높긴 하지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해 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인물로 부산을 확 바꾸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기대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영춘 의원은 본인이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보궐선거 요인이 없는 이제 후보 중에 지명도가 있고 싸워서 이겨볼 만한
후보가 누군가라고 물색하다 보니까 이제 조국 수석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현역 의원도 몇 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는 게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막판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원할 거냐, 방해할 거냐. 결국 그 싸움으로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컬러가 명확한 후보들이 나서 주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 김영춘, 조국 이런 분들이 그래도 더 이 컬러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선거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선거를 공학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여권 입장에선 일단 현역 쓰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후보를 이제 내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그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궐선거가 뭐 꽤 많이 이제 요인이 발생할 텐데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당의 전략적 판단이나 방향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죠. 이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있겠지만 이미지가 좀 산뜻하고 괜찮은 가끔씩 그런 게 세대 교체 개념으로 젊은 저는 노장청 조화를 이루는 정당이 성공한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전 세대 교체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속에 그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김영춘 장관이 계속 물망에 오르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쪽에 계시는 현역들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보는 거죠. 경쟁력이나 이제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 경험도 있고 해수부 장관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부산에서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루고루 갖춘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을 할 때 뭔가 그게 전략 공천이든 뭐 경선이든 간에 지금 전략 공천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전략 공천은 저희로서는 좀 힘들어요. 좀 네. 당원들이 몇 명인데. 그다음에 출마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 명이면 모르지만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게 좀 상전벽해라고 느껴지는 게 오거돈 장관이 무소속으로 서병수 씨와 붙들 때는 마땅한 후보가 없었던 시절이 바로 불과 4년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좀 토를 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전략공천이 꼭 바람직하지 않고 또 가급적 전략공천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전략공천 또는 어떤 전략적 판단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령 당의 또 주인인 당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보궐선거 또 어떤 지방선거에서 꼭 이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 현지에서 뛰고 있던 사람 조금 더 먼저 뛰고 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해왔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꼭 취약한 지역일 수도 있고 강한 지역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가령 생각을 해보면 뭐 가령 호남 지역이다 이랬을 때 누가 나가도 될 수 있고 또 다 경쟁력이 있다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번엔 조금 더 우리가 개혁적으로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 판단 또 전략 공천 이런 것이 꼭 완전히 악이다 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염두에 두고 당이 어떤 지역은 어떻게 전략 공천하자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전략 공천은 절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그런 것이 새정치다라고 주장했던 과거 안철수 대표의 생각처럼 저는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당의 전략 파트에서는 그래도 선거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어떤 구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지. 결과적으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될 때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경선을 통해서 그런 후보를 뽑죠. 전략적 선택을 하죠.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합한 후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이요. 물론 좋은 후보가 뽑혀서 세팅이 돼야 되겠지만 서병수 정도가 저쪽에서 결국은 어떻게 나온다고 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안대희 대법관 뭐 출마하라고 했는데 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다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마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매우 높다. 잘 세팅됐을 때. 잘 세팅할 거라고 보고 당을 믿고 저는 매우 높다. 부산시장 가져온다는 건 민주당 역사상 최후의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설레요. 원장님은요? 저는 부산, 경남 다 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게요. 뭐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 과정이 지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경남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경남은 사실 이쪽에서 계셨던 분들이 현역 의원으로 많지가 사실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급이라고 하면 사실 김경수 의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밑에서 들은 이야기만 좀 해보자면 김경수 의원이 나갔으면 좋겠지만 김경수 의원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도전 끝에 겨우 현역 하나 그 자리에 뭔가 마을을 지킨 그 느낌으로 현역이 있는데 현역 내려놓고 나가는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망설이는 것도 같고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의외의 수가 하나 갑툭튀를 하더라고요. 이게 박원순 시장 출마설인데 박원순 시장도 나는 3선 도전할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박원순 시장이 3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고향인 경남으로 가서 떨어지더라도 박원순 시장한테는 정치적 훈장이 남는데 그 싸움을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는 어차피 뭐 평양 감사도 저지르면 못한다고 2011년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박원순 시장은 이미 본인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서울시장 세 번째 도전. 근데 그런 입장인데 경남으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이제 당의 전략적 판단의 기초에서 선당 후사라는 우리 아주 좋아하는 그 표현으로 소설을 쓰자면 그분이 나가면 가능성은 높죠. 근데 떨어지면 그 후가 있다? 저는 그건 그렇게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생각해서 도전해서 승리한 노무현의 정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제는 이미 이제 현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 박 시장님의 판단이 내려졌 것으로 보여지고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서울 시민들의 의사도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박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현재 있는 후보 중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이잖아요. 비교적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 안정적으로 서울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걸 다 전제로 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꽤 대선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 그것이 본인에게나 당에게나 선거 승리에게나 별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으셨구나. 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어떤 능동적인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해서 설령 패하더라도 저는 그 뒤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호사가들이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지금은 아까 처음에 전제했던 대로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가닥에 잡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이 얘기를 내놓고 막 많이 하는 거는 당사자에게나 전체적으로 결례가 네.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재미있어요. 언론에서도 그거는 별로 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뻔한 느낌 자체로 쭉 가면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변수가 생기면 선거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주워듣는 적이 하도 많은데 처음에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거 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구나.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경남도지사도 김두관 도지사가 했을 만큼 나름대로 경남이 야성이 좀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박원순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고향에 내려와서 헌신하신다면 당선되기 쉽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 이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어떻건 간에 계속해서 주위에서 김경수 네가 나가면 돼. 실제로 여론조사 돌려보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나오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김경수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욕심이 있는 거네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당이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한 분이 부산에서 후보가 없으니까 당신 나가야 된다라고 등 떠미니까 그분 성정에
본인이 이제 부산시장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이후에 또 정권 연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다 이룬 소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뤄야 될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부산하고 경남이 패키지로 같이 이제 지방선거가 가는 건데 부산은 가능한데 경남이 좀 불안정하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동안 마지막 비서관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라 발바닥이라고 오른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공을 강조하는데 개인의 판단, 개인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누구냐라는 게 모든 것의 기본이자 출발이자 끝이 돼야 된다. 경남 선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요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는 요렇게 저는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원순, 김경수,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개인의 판단과 또 상당히 그걸 존중받을 정황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라가잖아요. 또 정치도 정치하는 사람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결정만으로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의 판단과 요구와 결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존중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박원순이 됐건 김경수가 됐건 안희정이 됐건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의사를 갖고 충분히 피력하고 또 설득도 하고 논쟁도 하겠지만 당의 합리적인 그리고 상당히 다수가 결합된 전략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거를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게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게 선당후사입니다. 들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요. 두 분은 지방선거 나가실 일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방선거 나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두 분 방송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정권이 연장되는 그 튼튼한 밑받침이랄까요? 밑거름을 한번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꼭 알아야 할 한 발짝 늦은 뉴스. 신임 대법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안철상 신임 대법관은 1989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부산에서 근무를 했고요. 당시에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법정에서 여러 번 판사와 변호사로 만난 인연이 있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있죠. 운명. 거기에 읽어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내려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의 어떤 법조계 관행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느낌도 있고 그 당시에 소개받았던 그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던 노무현 변호사를 찾아가서 첫 마디를 듣고 바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변호사 한번 깨끗하게 해봅시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접고 그냥 주말 않고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두 사람이 정말 힘들게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식사 관행, 판사들한테 대접해야 됐던 어떤 그런 관행들, 그리고 검사들하고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진짜 투명하게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건 수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 결국에는 이제 실력으로 돌파를 해냈죠. 그 과정에서 안철상 신임 대법관이 말씀하셨던 그 식사 문제도 그 당시에 관행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판사하고 재판 진행 중에 꼭 한번 식사 대접 거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법무법인 부산 거기에서는 절대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를 보면 재판 직전에 변호사하고 그 검사 측하고 판사 사무실로 가서 오늘 사건 개요는 이렇고 그 검사 측의 주장 요지는 대충 이렇고 변호인 측 요지는 대충 이렇고 서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조인이 배출되는 구조가 똑같잖아요.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다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사가 가장 선배고 검사가 중간
막내가 변호사 이런 구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방식으로 이제 퇴임한 검사가 변호인이 될 경우에는 검사보다 높은 선배의 자격으로 판사하고 이제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거죠. 그런데 노무현 변호사하고 문재인 변호사는 그런 거에 절대 영향을 안 받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걸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나도 그렇게 깨끗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후배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법조계에서 판사와 변호사가 사석에서 만나는 거는 금기사항 비슷해요, 사실은. 청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탁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금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완전히 100%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예, 특히 이제 뭐 간혹 골프장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판사와 변호사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머, 오늘 오셨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서초동에서 보면 밥 먹으러 가면 바닥이 좁아서 식당에서 마주쳐요. 근데 같이 밥을 먹으면 사실 이게 기자들한테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문 닫고 있으면 잘 몰라요. 안 보이지. 네, 그런 경우도 칸막이 있고. 밥집들 많은데. 네. 이게 판사, 사법부라는 조직이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거거든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와 변호사들이 왜 만나는가를 보면 판사가 사실은 정년까지 있다가 그만두는 경우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판사들도 줄 서서 지방법원에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서 대법관 되는 게 꿈이고 이렇게 쭉 승진이거든요. 승진해서 탈락하고 나보다 낮은 기수가 위로 올라가면 사표 내고 관행이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판사로 그만두면 뭐를 해요? 변호사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변호사를 해야 되면 김앤 장관도 친해야 되고요. 이런 또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데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게끔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안철상 대법관이 이야기했던 1989년부터 98년까지 이 당시에 부산의 상황을 보면 사실 문재인 그 당시 변호사는 판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가족들하고도 밥 먹을 시간이 없었을 정도로 바빴어요. 80년대 중반에 광주 학살 사태가 알려지면서 이제 81년도부터 문재인 변호사가 이거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87년 60항쟁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투쟁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그 노동 문제하고 연관되는데 그 문재인 변호사가 특히 유명했던 게 노동 관련 사안들이었거든요. 노동 변호사로, 노동 문제로 인권 변호사로 널리 유명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87년 그 항쟁의 부산 경남 지역 총본부 역할을 했었어요. 법무법인 부산이 그런 그 총본부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당시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서의 투쟁 동력이 떨어질 때쯤에 이제 노무현 변호사하고 문재인 변호사하고 우리마저 여기서 투쟁 동력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 동력을 유지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7 항쟁 지나고 90년대 개혁적인 분위기에서 새로운 노동 항쟁들 89년도 대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판사뿐만 아니라 가족들 볼 시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들이랑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조계에서는 유명했겠죠. 그렇게 다루는 사건 수만 보면 정말 싼마이 말로 아도친다 그러죠. 수임하는 사건 수로 보면 정말 대형 로펌에 버금가지 않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본체만체 하니까 굉장히 눈에 띄었겠죠. 자, 국민의당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당대표실에 대형 뒷걸개, 백드롭이죠.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회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떼수건, 그리고 1월 3일에 한 계란에 노른자가 2개가 들어있을 때 쌍란이라고 하죠. 그 쌍란의 이미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국민이 2배로 행복할 때까지?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이런 의미로 봤어요. 회초리를 열심히 때려서 그 이후에 이 더러운 것 그리고 떼수건으로 밀어버렸더니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숨겨져 있던 쌍란이 나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 버린 거죠. 다들 조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조류, 딩동댕 조류 맞아요.
아, 이거 해석이 최고인데요. 그러면 안철수가 이야기했던 그 AI라는 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조류독감의 그 AI였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계속해서 이런 백드롭을 우리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지만 나름 전문가를 영입을 했어요. 지난 11월에 박인춘 전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당 홍보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거 만들었던 조동원 침대는 과학이다. 이 사람하고 같이 이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던 오리콤 동기인 거예요. 아, 이게 거기서 또 겹쳐지네, 새누리당하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광고 카피가 괜찮은 거는 몇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게 이 사람 거고, TTL 이런 것들도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국민의당까지 온 거죠. 뭔가 결이 맞죠? 새누리당 조동원, 국민의당 박인춘. 너무 아재 개그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아니, 그냥 좀 깔끔하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 철학을 담은 그 깔끔한 문구 한두 마디로 정리를 못하나 싶어요. 이게 너무 보면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게 너무 뻔한데, 그럼 쌍란이 그렇게 좋으면은 쓰리란으로 하지, 왜? 아니, 쌍란 자체는 1000분의 1의 확률이라면서요. 저는 옛날에 아빠가 후라이 이거 딱 깼을 때 쌍란 한번 나온 적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의미인가?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쌍란이라는 게 우리 이제 아기로 보면 쌍둥이 예, 임신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 쌍란이 1000분의 1의 확률이요? 요즘은 쌍란만 파는 것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패키지에 쌍란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쌍란이 다다익선이라고 한 개보다 두 개가 좋아서 다른 정당이랑 통합하려고 하는 건가? 말하다 보니 이상하게 갑자기 이해가 되는데요? 아, 그렇게 많은 게 좋으면 달걀 여러 개 사면 되잖아요. 달걀 하나 그렇게 그 조선시대만큼 비싼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너무 장난스럽게 이렇게 그 자기 어떤 주장을 은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이게 홍보 전문가랍시고 한 사람이 이게 참 치기 어린 게 쌍란이 나왔다는 것은요. 까보니까 쌍란이더라. 이거 지금 계란 프라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당대당 합당을 의미한다는 것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역시 국민의당은 까놓으니까 두 가지였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역시 그랬어. 재밌어요. 역시 찰스는 까는 게 항상 까보니 두 개였구나, 속 마음이 두 개였구나, 뭐 이런 거. 예, 이게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홍보 전문가 아닌 것 같아요. 나만도 못한 것 같은데. 그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이런 어떤 의미만 두고 상징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길 수는 있는데 너무 저급해요. 아니, 저는 쌍란 다음에 뭐가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요. 백드롭 이거 이미지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아요. 뭐예요? 거기에 글씨만 쓰는 거예요. 야수님 말대로. 새 정치는 통합입니다. 이것만 쓰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말을 또 돌려서 국민의 행동이 2배가 될 때까지 하니까 더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새 정치는 보수당 통합이다. 이거만 딱 써놓으면 사람들이 명료하게 그래, 인정.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돌리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안철수는 앞으로 가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오늘 지금 당장 죽는 거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도착한 그곳에서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가치나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싸울 때와 정말 작은 밥그릇 하나를 두고 싸울 때 어떤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를 그 비참함 그리고 그 치열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생기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내가 해석한 당규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이런 싸움을 떠나서 바른정당과 합쳐진 그 이후에 생기는 불협화음은 또 다른 차원이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기는 작은 밥그릇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또 안철수가 어떤 또 대응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때는 또 그동안 보여줬던 회초리, 떼수건, 쌍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연결지어져서 또 우리가 즐겁게 또 그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어렵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제가 원래 부탁 안 드렸는데 민주공대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실제로 공부하는 대담이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저희가 취지가 예를 들어 이목상 화백 같은 분을 모셨다 가령 이것도 끝난 뒤에 이러셔서 야, 늘 나에게 보통 인터뷰를 하면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닌 질문을 물어서 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술과 또는 문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뭔가 예를 들어 그런 걸 끌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가 되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재명 시장 인터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워낙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사실 많은 과인데 대등하게 토론하는 거 보니까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건 새해에는 정말 항상 좋은 일만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말 좋은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나쁜 일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산뜻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이 안 나오시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1월 1일부터.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호전되는 느낌이고 이 스토리는 우리 방송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중간 생략하고요. 트럼프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100% 지지한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알아서 하세요. 트럼프 발 인이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의 반응까지 나왔어요. 그 전에 언론들이 트럼프가 심기가 불편하네 만에 이런 식으로 이간질도 해댔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트럼프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는 거고요. 100%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미동맹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이제 말끔히 씻은 거고. 그리고 그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중단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에서도 동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화답한 거죠. 트럼프가 직접 화답한 거니만큼 어쨌든 이번 2018년도 무술년은 정말 국민들 말 그대로 술술 풀리는 해가 아닌가. 시작의 조짐이 매우 좋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9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25개월 만에 이제 개최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제 김민석 원장님이 탈북하신 분들 초청해서 탈북 이주민들이 바라본 대북 정책과 이주민 정책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고 바다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큰 틀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상하고 기대하기를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다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이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시기에 뭔가 평화에 저해가 되는 어떤 막 가는 발언이라든가 행동을 안 하는 이런 쪽으로 가주는 그런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예상해요. 그러나 그걸 저는 100%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일이 이렇게 정점으로 달하기 전에 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만약 잘못 관리하면 확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남겨두는 전제하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번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복귀해야 될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 하나는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도 있지만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의 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이게 운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인내하고 그리고 어떤 때 이런 대화의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해서 기다리고 그 때를 맞춰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만사 그렇듯이 특히나 정책이나 전략은 타이밍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대화하자가 대화의 조건이 형성 안 될 때 하면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즉 평창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포석을 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MB가 대처해야 될 문제고.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정두원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외환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이 꺼내들 대응 카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곳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은 앞에다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공식 싱크탱크 뭐 이런 거. 본인도 딴 데 나가서 보니까 싱크탱크라고 쓰시더만. 싱크탱크라고 막 하길래. 본인이 저번에 허브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원장님 하시는 방송 있잖아요. 민주공대. 네네. 그 채널은 뭐 유튜브 민주정편에서 유튜브하고 팟빵. 예. 최근에 어디까지 보셨어요? 이번 마지막에 최재성 편. 최재성 받고 그 전에 이재명 시장 편도 받고. 이목상 네. 것도 괜찮아요. 거의 다 지금 낮에 보고 있는데 예. 그거 생방송 아니죠? 방송 되게 잘하시대요. 방송 이제 MC 바꿔요. 그래서 원장님이 MC를 하시고 제가 패널로 나갈게요. 아, 좋습니다. 아니 생방송도 할까 하는데 다음번에 지금 아직 방송 안 하는 걸로 이인영 의원 했고요. 개헌 그것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이해찬 총리 하시기로 했어요. 네. 어쨌든 민주공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실제로 재밌어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편집 많이 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저기다 자막 같은 거 넣은 거 한 거죠. 뭐. 옷도 멋있게 입고 나오시고 화장도 하고. 옷 지금 괜찮아요. 저 지금도. 이거 방송이 안 되니까 저도 괜찮아요 지금. 저도 출연하고 왔어요. 우리도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어떠신가요? 진짜? 좋아요 저는. 네. 화장은 안 했는데요. 네. 그 저기 시커멓게 나온다고 비비크림 조금 바른 거. 그게 화장한 거죠 뭐. 네. 여자들 꼭 그러더라. 나 화장 안 했어. 비비크림 정도 발랐지. 비비크림이 화장이죠 뭐. 저 여자 아닌데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방송이네요. 다시 인사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달 반 후에 또 하실 거고. 아, 설 지나서? 예. 아, 우리가, 그렇네요. 방송 자체를 한 것은 새해 지나서 하는 것은 새해 첫 방송이군요. 지난번에 새해. 30날을 했죠. 12월 30날. 근데, 그게. 12월 31일 날 업로드 1일날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아까 생방송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5월 12일 공개 방송합니다. 그날.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충정로 벙커원에서 새해가 날아든다 패널 전체가 나오는 공개방송 그날이 날짜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김현 대변인님, 김민석 원장님, 최민희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도 다 나오셔야 되고 안 나오시면 이제 그날 다음 날부터 이제 의자를 뺄 수도 있어요. 그날은 뭐 그럼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서서 하는 말이. 김현 대변인께서 그럼 그때는 늘 평소 입던 그런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나오시나요? 드레스 안 입으시잖아요. 드레스 안 입어요. 네. 어쨌든 그 공개 방송 제가 안내를 좀 드렸고요. 민주공대 방송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방송하신다니까 보죠. 저는 대변인님 연합뉴스 같은 데 나가셔서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 보거든요. 보는 이유가 우리 패널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우리 새끼들 나가서 잘하고 있나? 어이구.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오빠. 말하자면 그래서 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보면은 이렇게 팟캐스트나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전투력 쌓고 사실 이거 대변인 특히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변인 하시면서 뭐 종편 나가고 보도 채널 나가고 팟캐스트 나와서 하는 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언론상에서 종편 같은 데서 보도 채널에서 추미애 대표 일정 거의 말 안 해주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위 대변인 정치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워낙 제약돼 있었던 그때는 대변인이 그냥 한마디 하면 다른 의원이나 이런 당의 구성원들은 얘기 없이 대변인 얘기만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이크만 갖다 대면 방송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이 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채널이 많기 때문에 다 나가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다스의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하청업체 격리과장 이모 씨에게 부탁해 관리하던 120억 원은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2008년 2월께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당시 BBK 특검팀에서 120억 원을 조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면서 돈을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 씨가 자필로 썼다는 확인서에는 해당 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됐고 조 씨 역시 회사를 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이 문건은 BBK 특검 수사가 끝나고 석 달 뒤인 2008년 5월 조 씨가 조력자 이 씨에게 써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가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된 120억 원 중 자신의 돈이 섞여 있어 돌려달라고 하자 조 씨가 직접 작성해서 줬다는 겁니다. 확인서의 첫 문장은
2002년 말경부터 자금을 조성해 이 씨에게 관리를 부탁했다고 시작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표현 대신 자금 조성이라고 표현한 대목으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가 의심됩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관리 자금이란 표현도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건엔 조력자 이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해 회장님과 감사님에게 보고가 됐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꼭 지급하겠다고 이상은 회장이 직접 전화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스의 대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상은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를 대리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스 세무조사는 역외탈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여 곳에 이르는 다스의 해외 법인, 그중에도 중국 법인과 국내 본사 간의 자금 이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상한 자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부풀리기나 은닉을 통한 별도 자금 조성이 없었는지가 초점입니다. 특히 다스의 중국 법인 9곳 가운데 4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시형 씨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알짜로 꼽히는 해외 법인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또 2008년 2월 미국 법인에서 다스 본사에 입금된 걸로 회계 처리된 120억 원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초 개인 17명의 43개 계좌로 분산돼 운용되던 이 자금은 다스 본사가 미국 법인에서 외상값을 받는 방식으로 기재돼 의문을 남겼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스가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지난달 세무당국에 제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다스의 전 최대 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유산 상속 과정이 김 씨 가족에 비합리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됐고 이것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오늘 관련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자신은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안과 밖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측근이었던 정도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과거 다스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주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스를 내가 이렇게 몰래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양해해서 공개적으로 만든 거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감옥에 갔던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방산비리 물증이 있다며 중대 폭로를 예고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로 다스를 덮친 상태. 사정기관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유일한 우군이라 할 자유한국당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MB의 다스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합의가 됐네요, 그때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2014년 2월 12일, 14일 날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가지면서 의견을 모은 것이 첫 번째가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세 번째,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이제 여기에다가 그 회담을 이어간다고 치면 이제 여기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치를 거냐가 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그렇죠.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 사항이니까. 이번 대표단의 급 문제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누가 수석 대표로 직접 만나서 악수하는 그 장면을 연출할 것인가. 일단 고위급 회담에서 그것은 저는 직접 장관급 때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안 자체가 일반 정무적인 사안이 아니고 전 세계에 내보이는 어떤 올림픽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양쪽이 그런 어떤 이미지도 상당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여담인데 확실히 남북 간의 이질감 이게 느껴지는 게 시간이 다르더만요. 표준 시간이. 30분.
북한이 30분 지금 늦은 거예요. 이제 9시에 뭐 하자라고 했는데 그쪽은 9시가 아니고 8시 반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 연호, 그러니까 해를 계산하는 거, 뭐 서기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사실은 다르잖아요. 무슨 우리 일반적으로 서기를 주로 하는데 거기는 경우에 따라서 주체 몇 년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르죠. 남북 간에 이제 이런 화해 모드, 평화 모드가 이렇게 생기면서 정말 희한한 게요. 두 분한테 진짜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미국의 언론인 것처럼 일본의 언론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죠. 일부라도 그게 크게 보수 보이니까. 언론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거고. 글쎄 저는 제가 뭐 오랫동안 공보 파트를 담당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가려서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뭐 보수적이거나 수구적인 입장을 낀 언론사는 늘 그 입장으로 견제하는 거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언론은 아니 예를 들어 1월 1일 날 경향신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를 한 면에 그냥 실어버렸어요. 그 개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일면을 기사 없이 통 광고로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개헌을 중요하게 해서 그렇게 편집을 그리고 한 거예요.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보면 독일은 1조 1항이 독일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면이 그걸로 싣고 이면은 각 나라의 그러니까 1조 1항을 이제 쭉 한 20개 나라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올해 가장 큰 하두가 어쨌든 개헌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보도한 그런 매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도 오늘 뭐 조선일보는 사실은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 일면 안 실었는데 또 저희가 즐겨보는 언론에서는 그런 뉴스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지적해야 되지만 좋은 기사는 그걸 많이 보는 편이죠. 일단 이제 지금 우리 푸나님이 말씀하신 거 왜 우리 언론이 그러느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실제로 우리 사회, 우리 지식층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각각 개인에 있어서도 그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어쨌든 그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미국 중심 사고 이런 것이 곳곳에 있는 걸 사실 무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유학을 갔다 오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의 패러다임 같은 것도 그래서 사실은 미국 중심이 많고 그런데 막상 그러면 미국을 잘 아느냐? 미국 내부 정치를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미국을 알고 그럼 중국을 또 아느냐?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아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얘기하지만 진짜 돌아가는 거는 미국과 중국 외에 유럽도 있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이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좀 먼데 그런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훈련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지식층이나 우리 뭐 언론 이쪽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국제 문제나 남북 문제에 대한 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당히 좀 좁은 눈 이런 것이 쌓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스스로 자꾸 이렇게 조금 역지사지와 자기 검열을 해볼 필요도 평창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뭔가 평화에 저해되는 행동을 말이든 행동이든 하기가 찝찝한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북한도 내놓고 그 문제를 방해하거나 또는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 신년사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 남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을 민족적인 입장에서 봐든 아니면 상당히 정치적인 기본 예의에서 보든 방해하는 건 좀 맞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왜 꼭 이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하는 걸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좀 연기하거나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굳이 꼭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한두 달 안에 군사 훈련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즉 어느 쪽도 엇가는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 집중해서 우리의 인내를 하고 역량을 집중시켰다는데 저는 상당한 전략적 판단, 그 정도 인내할 수도 있고 전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했다라는 전략적 판단과 인내, 균형 감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현재 외교 라인이 한편으로는 보수로부터 한편으로는 진보로부터 협공을 받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온 원칙이 현재까지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우리가 꼭 중국의 쌍중단 어떤 정책이나 그런 요구와 같은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는 내용만 놓고 보면
쌍중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포인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꼭 쌍중단 중국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판단에 의해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중국이 요구했던 포인트를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북도 조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묘한 시기와 상황과 조건을 예측해서 이 문제에 때로 운전대라는 게 왼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엑셀을 밟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적 적절하게 저는 균형감을 갖춰온 것이 이런 상황 변화의 가능성을 지금 열고 있다. 그래서 낙관하거나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점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열렸고 반드시 그 점에 있어서 이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균형 감각을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원포인트가 아니고 계속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매끄럽게 잘 처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남조선에는 좀 삐졌어. 니들하고 이야기 안 해. 트럼프하고 싸울 거야. 요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지금 화답하고 있는 거 보면 새해 벽두부터 구군이 막 용성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가슴이 정말 벅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생각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군사 분계선 그 넘어가던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그렇죠. 그건 뭐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순환 비행장에서 내려서 김정일 그 당시는 김정일 위원장이요. 그때를 만나서 할 때도 나중에 회고할 때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말 베테랑 프로도 정말 이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를 다양하게 우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했고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또 권 여사님께서 그렇게 넘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감동과 어떤 그 역사적으로 기억나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야 될 지금 사명이 저희한테 있죠. 그러면 지금 9일날 있을 고위급 회담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조평통 위원장이나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나가는 건 아니죠? 저희가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명의로운 게. 예. 예. 예전에는 차관급이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때 선례를 2014년도에서는 차관급이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조평통 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명의로 상호에 이제 소통이 됐다는 거는 일단 급을 흔히 이야기하는 도대체 어느 게 급이 맞느냐는 게 남북 간에 항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급을 맞춘 것이고 장관급으로? 네.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그럼 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수석 대표를 누군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조율할 문제인데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측의 장관급들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보니까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규현 1차장, 통일부 뭐 국방부 관계자, 그다음에 북한에는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 그다음에 국방위 통전부 관계자 이렇게